돌아가지 않습니다. 직진 본능 직설하고.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 본능 직설하고 책임져 주시는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장성철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좋은 일만 있으십시오. 새해에도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조용히 지내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아니, 뭐라고 맨날 혼만 나고 공격만 당해가지고. 아니 원래 평론가는 여기저기서 욕먹는 게 또 직업이에요. 알겠습니다.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연구소장 지금 막 헐레벌떡 뛰어들어오고 있습니다. 배종찬 연구소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죄송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새해에도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1월 1일 새해 첫날인데 올 한 해 정치권, 지난해 정치권 이렇게 좀 큰 얘기부터 시작해 봅시다. 지난해 정치는 뭐니 해도 대선이 있었고 그렇죠.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는 것. 그리고 그 후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한 번도 안 만날 정도로 여야 간의 협치는 실종되고 극한 대치가 이루어졌다는 점. 이렇게 하면 작년 1년 정치는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선이 가장 컸었고요. 그다음에 지방선거. 그리고 그렇게 압도적으로 지방선거에서 이긴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을 좀 인정하지 않았어요. 포용 있는 협치 정치를 했으면은 지금 정치가 지금 이렇게 시끄럽고 갈등, 혼란, 강대강 대치 기본적으로 올해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합의 처리했지만 그 외에 정부가 새롭게 하려는 정부 조직법 개편안이라든지 아니면은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법안 제대로 처리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올해는 좀 여야 협치하는 모습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지난해 정치는 그랬다. 예. 추가할 얘기 있습니까? 저도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일단 전쟁과 평화에서 참 평화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전쟁뿐인 2022년이었다. 정치로 보면 경제도 상당히 어려운데 빅데이터 상으로 썸 트렌드 분석을 해보면 경제보다도 정치에 대한 걱정이 더 많더라고요. 예. 국민들이. 예. 그 이유는 정치라는 게 상당히 노련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보기는 쉽지 않았다. 왜? 사실은 선수들만 뽑아서 국회의원으로 올려놓고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했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정작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참 인류 역사에 전쟁, 평화 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를 절묘하게 잘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던 무능한 해가 2022년이었다면 2023년은 우리의 운명을 걸고서라도 달라져야겠죠. 전쟁이라고 표현하신 게 직접적으로는 검찰의 전방위적인 야당에 대한 수사 이거 아닙니까? 온통 그렇습니다. 여야 간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방금 전에 이제 우리 제가 존경하는 장성철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정관정 앵커에서 말씀하셨지만은 이 대통령과 이 국회 다수당의 대표가 전혀 만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난해로 돌이켜 보면은 대선 토론회 할 때는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예 대통령과 야당 대표와의 토론회를 좀 의무적으로 1년에 한 4번 정도 잡아버리면 좋지 않을까. 그거 마다할 국민들 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수사고 수사들은 해당하겠죠. 하지만 또 여야 간에 만나서 협치해야 되고 대화 나누는 건 해야죠. 왜 대결만 있나요? 대화도 해야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개인적 차원의 수사는 수사고 그뿐 아니라 이전 정권에서 있었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또 그 북송 어민 북송 사건 그다음에 또 그 과정에서의 정보 조작 내지 누락 삭제 등등에 대한 수사. 그래서 전직 국정원장, 전직 청와대 안보실장 등등 전부 다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 기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고 또 감사원의 전방위적인 감사 등등이 어찌 보면 그 대통령이 검찰 출신 대통령이 되면서 검찰공화국이 되는 거 아니야? 검찰공화국이 되면 이전 정권 지우기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던 모습이 그대로 펼쳐지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러면서도 야당 대표랑도 만나고 하는 식이 있어야 하는데 그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어쨌든 저희가 여야 영수회담에 대해서 대통령이 좀 거부감이 있으시면 어쨌든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또 개인적인 거부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다른 원내대표라든지 정책위 의장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관저에서 좀 소주 한잔 하시는 그런 후속 기사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의 정치는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두 분 다 말씀하셨는데 그건 바람이고 바람이에요.
실제로는 어떨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거의 좀 힘들다고 봅니다. 이제는 거의 막장 정치, 막가파식 정치가 고착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고착은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다. 좀 안정적이고 그냥 노련하다는 건 그런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크게 이 반대소를 하더라도 격분할 때가 있는 게 정치고 예. 격분하더라도 서로 정말 어화둥둥 강강수월래하는 것이 정치거든요. 그래서 정치가 우리가 무섭다. 정치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정치의 기능과 노련함이 완전히 상실된 2022년이었고 이런 태도로서는 저는 2023년은 국민들의 시름과 주름살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제가 이런 말씀드린 건 1일이기 때문에 예. 제발 오늘이라도 정치권이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없어 어차피, 보인다. 예, 내년도에 총선을 앞두고 근데 그렇지. 내년 정선이죠. 예, 여야 간의 강대강 대치는 더 심화될 것 같고요. 고조되겠죠. 그러니까 신년사에 보면은 대통령이 뭐 야당이라든지 협치라는 단어 이거 안 썼어요. 한마디도 없었죠. 없었어요. 어. 그러니까 이거는 야당과 대화하겠다라는 생각이 없고요. 그냥 내가 생각하고 판단한 대로 그냥 밀고 나가겠다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저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은 여야 간 대통령과 야당 간의 대화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근데 무서운 건 뭐냐면 저는 정치가 무너지는 건 정치가 무너지는 것이고 대통령의 신년사 역대 대통령의 신년사를 보면 이제 오늘 신년사에 대해서도 잠깐 뒤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통합을 이야기하고 성장을 이야기하고 극복을 이야기하고 화합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제 북한에 대한 메시지도 보통 이제 신년사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죠. 그런데 지금 새해부터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에 대해서는 이미 강경 정말 막다른 데까지의 대결 구도가 계속해서 노출되어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이렇게 정치가 무너지면 경제가 동반 무너집니다. 우리 잘 생각해 보면 96년도에 정치 무너졌을 때 97년 IMF 외환위기였습니다. 2007년 여야 간의 막장 대결 왔을 때 2008년에 금융위기 우리에게도 왔습니다. 저는 그게 걱정이 돼요. 정치가 무너질 때 네. 경제는 더 무너진다는 것. 그래서 저는 일일 오늘의 이 정치권의 태도 지금 우리 부수법안 안전운임제도 해결 일몰제 되는 법안 해결 안 됐죠. 처리 못했죠. 노란봉투법 조율 안 됐죠. 언제 하죠? 네. 네. 신년사 얘기 나온 김에 그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 장 소장께서 조금만 좀 간주해 네. 주시고 특징을 요약해 주시면. 경제 11번 말씀하셨습니다. 개혁 8번 얘기하셨고요. 경제 위기 극복하겠다라는 거 강조하셨고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그동안 많이 강조해왔던 자유와 법치. 자유가 숨쉬는 예. 법치가 지배하는. 그 3번씩 얘기하셨어요. 예. 단어로만 보면. 예.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야 간의 협치라든지 북한 이런 얘기는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두 가지 중요한 점을 얘기하셨는데 어쨌든 노동교육 연금 3대 개혁은 꼭 추진하겠다라는 것과 기득권 유지에 매몰된 나라 미래 없다. 그리고 노동개혁, 자유가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한 수출 확대, 경제 챙길 것이다. 엄중한 경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금 비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작년 한 해 무역 적자가 472억 달러예요. 예. 역사상 최고로 무역 적자가 심했던 그렇습니다. 한 해였거든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제 와서야 선제적으로 우리가 경제 살펴서 수출 확대 경제 정책 챙기겠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작년에 뭐 하셨어요? 정권 교체한 이후 8개월이 지나고 지금 9개월째인데 그럼 지난 8개월 동안은 수출 안 챙기셨나요? 경제 안 챙기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에게 믿음을 주려면 예. 지난 과거에 내가 어떻게 해왔다라는 것을 성과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뭘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과 아니면 경제 주체들이 좀 믿을 수 있도록 대통령과 기획재정부 장관 그리고 여당이 좀 힘을 합쳐서 네. 새로운 모습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의 신년사 내용을 뭐 세 가지 차원으로 따져보면 첫 번째 이제 내용인데 내용은 여기 이제 신년사에서 정치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정치 개혁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 일반 국민 유권자들로부터 그것은 시스템도 좀 바꿔야 되는 것이 있고요. 또 지금처럼 대결 구도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 전쟁이 우리 내부 전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의 응답은 없습니다. 정치 분야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 분야와 관련해서 지난해까지가 진영이었다면 올해는 중도를 잡아야 되는 해입니다. 선거를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예. 이기는 진영은 중도를 잘 잡는 겁니다. 그만큼 열린 개방성과 다양성이 이 승리의 변수가 되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는 경제인데 경제는 수출을 잡아야 되죠. 근데 수출을 잡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무역 적자도 그렇지만 지금 결국 우리가 지금 사면초가 상태에서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 시대에서 이 수출을 늘려 나가야만 우리가 근본적인 이 극복이 가능한데 이때 예. 중요한 건 노동자들하고 노사 간의 균형이 참 중요할 겁니다. 그럼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3대 개혁 중에서 대통령은 노동을 먼저 하겠다, 우선시하겠다. 그래서 이게 좀 원만하게 타결이 돼야 되지 이게 타결이 안 되면 극한 대결 구도가 나타날 거예요. 총파업으로 맞서고 그러겠죠.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하냐면 정말 지혜로운 방법은 3대 개혁 중에서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용두삼이 되는 게 연금 개혁이거든요. 네. 왜? 더 내고 덜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연금 개혁을 서둘러야 되고 저는 노동 개혁은 총선 끝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해도 돼요. 지금은 조율하는 단계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저는 그것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가만히 보면 우리가 97년도는 미국 등 G7을 제외한 위기였다면 외환위기였죠. 그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는 모기지 사태로 리먼 브라더스 미국의 위기였다면 예. 이번에는 전 세계의 위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위기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담겨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신년사 내용을 보면. 그리고 이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 과제를 적시하고 해내겠다고 한 거를 저는 매우 환영하는데 네, 환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 가지 개혁은 개혁 방향에 대해서 첨예하게 대립이 있는 부분입니다. 상대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세 가지 부분에 기존의 기구를 누리고 있는 뭐 대통령 신년사에도 등장한 기득권을 타파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걸 해낼 수 있으려면 또 세 과제 모두 법 개정이 필수적인 사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개혁을 조금이라도 해낼 수 있으려면 여야가 힘을 합하고 시민사회와 대화를 해서 국민적 타협을 막 이루어내지 않으면 하나도 못하는 개혁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언급 없이 이런 개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저는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본인이 이렇게 좀 큰 원칙론적인 얘기를 하면 명분이 있으니까 야당도 동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개혁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야당이 국회에서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다. 법안 처리 안 해준다. 국민 여러분 야당 때문에 저희 개혁 못해요. 2024년 총선에서 야당 심판해 주세요. 이러한 것으로 나가려고 할지 저희가 아직은 알 수는 없지만 후자일 것 같아요. 후자일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일단 그러니까 2024년에 우리가 다수당이 돼서 다 해내겠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렇더라도 그러면 1년 앞으로도 한 4개월 이후의 일이잖아요. 예. 그리고 내년도에 국회의원들 새로운 임기가 내년도 7월 달이란 말이에요. 예. 그럼 1년 6개월 동안 예. 개혁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러니까 제발 그게 좀 문제죠. 협치, 대화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건 뭐 계속 강조해왔던 일이고. 그리고 좀 아까 배정찬 소장이 이제는 진영이 아니라 중도를 잡아야 한다고 그럼요. 했는데 지난해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대표 몰아내기가 이루어졌고 예. 금년에 전당대회 앞두고 지금 당원 당규 개정하는 걸 보면 중도를 잡기보다는 윤석열 당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딱 일치하는 게 있어요. 선결집 후 확대. 대선 때까지는 무조건 우리 보수 지지층 지난 대선에서의 48.56%를 결집하겠다. 그러면 0.73%라도 총선을 이기면 돼. 대선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여전히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가 당을 이끌고 있고 그렇다면 총선이 윤명 대첩 3차전입니다. 예. 1차전은 대선, 2차전은 지방선거, 3차전은 총선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는 양보는 없는 것이고 협치는 없는 것이고 통합은 이미 애진장에 애당초를 예. 건너간 것이고 그러니까 예. 극한 대결만이 2024년 총선 때까지 계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건가요? 윤석열 당으로 만들어서 네. 윤석열 표 개혁 카드를 이슈로 또 윤석열을 따르는 국회의원 후보자들을 후보로 네. 총선 이길 수 있다. 그렇죠. 이걸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 기재에 깔려 있는 것은 이제 중도를 잡아야 되는데 중도나 MZ세대를 잡는 방법은 딱 하나라고 보는 거죠. 이재명 대표를 더 깊숙이 수사를 해서 체포하고 또 구속시켜서 벌을 받게 하면
중도나 MZ 세대는 우리한테 올 것이다. 이것이 굉장히 맞아요. 강한 신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 나쁜 사람, 민주당은 비리 옹호당. 그래서 국민들이 민주당은 선택하면 안 돼요. 라는 이미지와 시그널을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성공할지 실패할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네. 전례가 없죠.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예.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과 검찰이 민주당을 압박하고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사법적인 리스크와 위험도를 크게 할지 좀 궁금합니다. 저도. 뭐 그러다가 민주당이 전격적으로 뭐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고 그렇죠. 뭐 네. 이렇게 해버리면 또 달라질 거 아니에요 상황이? 그렇게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도 오늘 신년 기자회견? 신년사를 얘기를 했죠. 근데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얘기를 했어요. 뭐 토끼의 해 아니냐. 교토 3골. 지혜로운 꽤 많은 토끼는 위기에 대비해서 평소에 3개골을 파놓는다. 예. 이재명 당대표도 그렇게 하고 민주당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미중유의 검찰발 압박이 우리 이재명 당대표와 민주당을 향해서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만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다른 판단과 다른 극복 대비책도. 대비책을 좀 세워놓는 것이 어떠냐라는 것이 원로의 충언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게 필요하죠. 지금 가장 크게 이 이재명 대표가 위협받는 건 본인을 옥죄고 있는 사법 리스크 그리고 수사 또 임박해 있는 사안보다도 더 중요한 건 민주당의 지지율입니다. 그렇죠. 지지율이 이전과 상당히 많이 달라져 있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예. 3개월 전, 4개월 전에는 뭐 리얼미터 기준으로 수치를 말씀드리면 조사 기록을 다 말씀드려야 돼서 상당히 큰 폭의 차이가 있었다. 두 자릿수 민주당이 정도. 앞서 있는데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이 지금은 뒤처져 있잖아요. 지금은 뒤져 있는 조사가 있거나 차이가 매우 그러니까요. 좁혀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거는 오히려 이렇게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뭐 50%대 60%대라면 그 반사익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 반사익을 가져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재명 대표 자신이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요. 일단 이걸 어떻게 해체해 나갈 된 플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헤쳐나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최소한 기소니까. 아니, 그러니까 계속 이거는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판 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쭉 이어지는 과정인데 네. 이거를 어떻게 헤쳐나가나요? 본인이 옆으로 비켜서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 그래서 아니에요? 저는 정말 민주당 지지자분들 의원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장성철 쟤는 왜 맨날 그 언론에 나와가지고 왜 이재명 당대표 비판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역사상 저렇게 비리 혐의가 많은 그러한 당대표가 없었어요. 정치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검찰에서 워낙 세게 주변 탈탈 털어가지고 다 지금 조사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예. 어쨌든 저렇게 혐의가 많은 조사할 것이 많은 그리고 기소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기소를 당한 예. 그런 당대표 처음이거든요. 예. 그것에 대해서 자꾸 민주당이 연연하거나 진보 진영이 연연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재명 당대표의 개인적인 비리 의혹 때문에 민주당 진영 자체가 무너질 수가 있다. 휩쓸려 갈 수 있다. 저렇게 말씀드려요. 이재명 대표가 대승적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지점은 가겠죠 그런 네, 상황으로? 한국갤럽이나 매주 발표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2주 간격으로 발표되는 4개 여론조사기는 MBS 여론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25% 미만으로 내려갈 때. 그때는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렇죠. 대승적 결단을 내릴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그렇지 않고서는 위기 상태를 어떻게 맞습니다. 타개하겠냐. 게다가 이제 만약에 이렇게 갔는데 총선에서 만에 하나입니다. 패한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생명까지도 거의 몰락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지지율이다. 결국 지지율이 평가 기준이 된다고 봐야 그 돼요. 지지율은 민심이에요. 그럼요. 네.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발간된 그 신동아 그 60명의 뭐 여론조사 뭐 이끌어가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내년에 있을 총선 예측을 해봤는데 작년에 그렇게 국민의힘과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많이 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과반수 의석을 얻을 것이다. 더 라는 많죠. 전망이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이 못해서 그래요. 네. 민주당이 위태로워서. 그러니까 우리 뭐 지금 그리 길지 않은 시간 얘기했습니다마는 금년 1년 또 내년 총선에 이르는 정치의 큰 그림을 저희가 쭉 분석한 겁니다. 네. 제 식의 표현으로 윤석열 표 국민의힘, 윤석열 따르는 후보자, 윤석열 표 개혁 카드, 야당과는 대화 일절 없어. 네. 수사는 전방위적으로 계속 진행해. 네. 이런 독단의 정치로
총선에서 이길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제가 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런 독단의 정치는 문제가 있다고 계속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문제가 있는 독단의 정치가 총선에서 승리하게 만드는 방법은 딱 하나 이재명의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을 또 비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지금 독단의 정치로 치달리는 국민의힘을 국민이 심판하려면 민주당이 달라지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참 한 음식점이 맛이 안타깝게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게 한 그렇죠. 음식점이 네. 맛이 없고 좋은 분도 불친절해요. 근데 다른 음식점은 더 맛이 없어요. 좋은 분은 더 분칠절하고. 예. 그냥 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민주당이 갈 수 있는 길은 이탈리아의 오성운동 정당처럼 가야 된다. 오성운동 정당은 누구 개인에게 의존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굉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민심을 규합할 예. 수 있는 능력적 오성이라는 게 5개의 별이 맞습니다. 명쾌하게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딱 5개를 주장을 합니다. 예. 그게 핵심이라는 것을 좀 반면교사할 수가 있겠죠. 1월 1일 날 우리가 이렇게 민주당 얘기를 또 많이 하게 되는 이유는 국민의힘은 전당대회까지 어떻게 갈지가 뻔히 보여요. 네. 이제는 네. 외통수로 갑니다. 그럼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어떤 변화를 언제쯤 시도해 볼 수 있을지 이게 진짜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1시 38분 좀 지났습니다. 교통정보 잠깐 전해드릴게요. 이현 씨. 네, 예상했던 대로 오늘은 강원권의 정체가 대단합니다. 동해안에서 해맞이하고 한꺼번에 차량들의 귀경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강릉 요금소를 출발해서 서울 요금소까지 오신다면 6시간 40분 정도 예상되고요. 양양 요금소에서 남양주 요금소까지도 6시간 30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고속도로 진입해서부터 정체 만나게 됩니다. 인제터널까지 21km 구간이 쭉 막히고 있고요. 동홍천에서 북방 1터널 쪽으로도 꽉 밀려 있습니다. 설악에서 화도 쪽의 정체도 감안하셔야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전체 55km 구간 정체고요. 특히 대관령 일대나 평창에서 둔내 터널 쪽으로 많은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 이남에서 귀경하기도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데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당진 분기점에서 서해대교까지 길게 밀려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직진 본능 직설하고를 듣고 계십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 인사이트 K연구소 배종찬 소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관련해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목소리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번 참사를 행안부의 흑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역대급. 상사에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보고를 받은 공무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는 뭐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장관이 대통령한테 보고받은 게 아무 문제가 없다. 정말 대단한 대통령께서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PPT 보고를 한 봐주십시오. 것은 아닙니다. 장관 댁에서부터 저는 현장으로 바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현장이나 상황실로 바로 움직였어야 됩니다. 그런데 장관은 85분 걸렸습니다. 이동하는데 직접 운전해서 가셨습니까? 아니, 제 기사가 왔습니다. 기사가 올 때까지 그럼 기다렸습니까? 여러 가지 대체 아니요. 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사 집은 어디였습니까? 죄송합니다만 기사 수행비서분. 집은 저기 일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산에서 압구정까지 가는 시간 장관은 시간을 허비한 거예요. 장관은 이 부분은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데요. 이런 게 문제입니다. 안전에 대한 불감증인 거예요. 네, 국정조사 기관보고 과정에서의 어떤 목소리를 좀 들어봤는데요. 지금까지 국정조사의 진행은 우리 배종찬 소장 어떻게 예. 평가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또 기간 연장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먼저 당위적인 부분과 이제 현실적인 부분을 예.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당위적인 부분은 어차피 시작이 늦었잖아요. 그래서 잘 될 걸로 생각하지 않았고 실제로 지금 잘 되고 있지도 않고 유가족들은 계속해서 뭐 아무것도 없는 맹탕 국정조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유가족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7일 만료가 되는데 저는 연장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명쾌하게 해소되지 않으면 적어도 1월 말까지가 됐든 해서 연장을 해서 정확하게 규명해야 될 게 있으면
한치 남김없이 규명을 해야지 또 언제 그러면 나중에 또 이건 정말 엉터리 국정조사였다 또 특검으로 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는 제대로 지금 되지 않고 있는데 그럼 만료될 때 연장될 건가? 이것도 미지수예요. 저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연장해야만 한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국민의힘도 대통령도 내내 부담일 수밖에 없다. 또 이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윤건영 의원하고 이상민 장관 사이에 썰전이 벌어졌는데 저는 핵심은 지금 국정조사 관련해서 이제 시스템적으로 뭐가 문제였냐 밝혀내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상민 장관이 거칩니다. 저는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 진상규명 기다렸다가 결정하겠다. 진상규명 10번도 넘게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히 하면 됩니다. 나는 이상민 장관과 계속 가겠다. 계속 가면 나는 어떤 이유다. 그러면 여론이 평가하겠죠. 그런데 계속 평가를 안 하고 계속 미루거든요. 그러면 2023년 연말까지 미룰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도자는 본인의 판단에 대해서 분명히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여론의 평가를 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미룰 이제는 시기가 아니다. 시기가 아니다. 예. 분명하게 이제 대통령은 판단하고 국민들한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해야 되겠죠. 장 소장님. 이상민 장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답답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행안부 장관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 것인지, 공직자는 과연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것인지, 저런 대형 참사 앞에서 재난관리 팀장인 행안부 장관은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답답하고 한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지금까지 그 특위를 보면은 결국에는 유가족의 화만 돋구는 그런 국정조사가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당인 민주당이 새로운 것을 밝혀내거나 아니면은 뭐 공직자들을 매섭게 공격을 해서 새로운 사실을 밝혀낸 것은 없는 것 같고,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들은 신현영 의원만 문제 삼고 있고 유가족의 입장이 아니라 이상민 장관이나 정부 관계자들을 좀 보호하려는 듯한 그런 모습을 좀 더 보인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씁쓸합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집권당의 의원들이 대통령과 대통령실과 대통령이 총애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조특위에서 위원으로 활동한다라는 것, 과연 적절한 역할을 하는 것인지 상당히 좀 비판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 배종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가족들이 원하고 민주당이 이거 사실관계 이거 제대로 규명 안 됐어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국조특위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네,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예산 처리 후에 국정조사 본조사 한다라는 합의 네. 때문에라도 아무튼 시간을 왕창 허비했잖아요. 네. 그리고 결국은 앞으로 청문회 딱 2번 예정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끝난단 말이에요. 네. 그러기에는 국민의힘도 조금 좀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 뭐 새로운 사실 뭐 더 밝힐 게 뭐가 있느냐, 결국엔 그런 목소리가 나올 것이고 이걸 전쟁으로만 이용하는 그런 민주당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상당히 비판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연장해서 정말 제대로 그냥 여러 가지 뭐 기관 방문도 더 하고 보고도 더 받고 청문회 더 해야죠. 근데 그렇게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그 정치적인 부담감 때문에 거부할 글쎄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청문회 2번을 했고 3번 했고 또 요구해서 4번 했더니 뭐 별로 나올 것도 없네라는 인식이 국민한테 퍼지는 게 국민의힘 입장에서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명쾌하게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전혀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 겁니다. 일단은 이 이태원 참사의 국정조사에 대한 인식 자체가 정쟁화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하기만 하면 무조건 우리한테 불리하다. 그리고 이걸 굳이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대로 연장할 이유가 없다. 그런 인식이 상당히 강한 걸로 보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미 책임자 조치할 것도 다 했을 테고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해달라고 하는 유가족들의 요구가 있음에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7일 만료되는 이 국정조사를 연장할 마음이 전혀 없을 테다. 하지만 저는 여론인데 이번 달에 뭐 우리가
이 신년도 있지만은 바로 또 설명절 연휴가 있거든요. 설명절이 저는 있죠. 설명절 연휴 민심이 심상치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뭔가를 해야 될 건 하고 끝내야 된다는 게 대체적인 국민 뭐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계속 이렇게 앙금을 남겨둘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제대로 진상 규명을 하고 그거대로 국민들한테 밝히고 그 이후에나 이제 국민들의 여론이 다독거려질 수 있다면 그래야죠. 저는 악화되는 여론을 국민의힘이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된 거에 대해서는 장성철 소장 한 말씀 해보시면. 저는 민주당은 앞으로 정치권 개혁, 혁신에 대해서 말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대선 전에 그리고 지방선거 전에 우리 기득권 타파할게요. 저희 국회의원들이 가진 특권 다 저희 버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예. 불체포 특권을 이번에 아주 제대로 잘 이용을 했다. 민주화 운동한 것도 아니고요. 어떠한 뭐 민주당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다가 정치인 탄압과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노웅래 의원 개인적인 정치자금법 위반이거든요. 정정순 의원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가결시켰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의 민주당과 지금 민주당은 뭐가 다르냐 그때는 이거죠. 여당이었고 지금은 야당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요? 정치개혁에 대한 입장은 여야를 떠나서 똑같은 잣대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냥 그때그때 다른 것은 민주당은 앞으로 정치개혁 얘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좀 이원화될 필요가 있었다. 국민 여론이 결국 민심은 천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권뿐만 아니라 민주당을 향해서 민심의 평가는 계속 또 냉철하게 이루어질 테고 노웅래 의원 건은 뭐 돈다발이 이미 이제 발견이 된 상황이고 참 그걸 국민들이 납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국회의원에 대한 굉장히 지금 또 평가 자체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면 제가 이원화라는 말씀은 그래도 이거는 국민 여론을 쫓아서 당심을 또 당원 국회의원 개개인이 민주당 의원들이 판단했어야 될 것 같고 이걸 뭐 윤석열 정부의 대결 구도로 판단해서 사안은 아닐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한동훈 장관이 상당히 장시간 이야기를 하면서 피의 사실 공표 논란이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 부분대로 따로 대응하는 것이지 되는데. 한동훈 장관이 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가결해 줄 수가 없어 부결할 거야. 이건 정말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좀 더 민심을 얻어가는 그런 판단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민주당 의원들은 아마도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검찰이나 경찰이 하는 행동을 보니 언제 내가 또 수사대장이 될지 몰라. 그렇죠. 이런 우려와 걱정을 했을 거라고 보여요. 네. 또 그런 우려와 걱정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체포동의안을 과거에는 그렇게 다 동의해 주다가 싹 부결적으로 돌아섰다? 참 그래요. 그 성격치가 않은 거죠. 이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치 탄압과 보복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얘기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주면 저 사람들의 수사, 조사, 인정하는 꼴이다. 그걸 정당성을 우리 스스로 입증을 해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린 협조할 수 없다. 그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크게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일관된 모습 보이는 것이 국민들한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설조 소장 언급한 것처럼 사안이 다르잖아요. 네. 어떤 사안에 대한 수사냐에 따라서 정치 탄압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저는 좀 냉철한 판단과 지혜가 필요한 아까 교토 3구리라고 하는 문희상 전 의장의 이야기대로 그런 대응이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강성 지지층들은 문희상 전 의장에 대해서 비판할 가능성이 높아요. 어디 몸을 다 던져서 당을 결사항전해야 될 그런 원로께서 어떻게 저렇게 한가한 말씀을 하시나. 근데 저는 과연 어떤 게 더 한가한 현명하고. 말씀이 아니라 네. 저 사람은 친 이낙연인가 봐. 뭐 이렇게 나와요. 예, 또. 그런 대응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저는 누군가의 이 분석 한마디 한마디에 그런 꼬리표를 달려고 할 텐데 저는 중요한 건 결국 1년 뒤에 2년 뒤에 민주당에 대한 어떤 평가가 더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냐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왜 특검 이야기 안 하냐, 왜 이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정조준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저는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그 주장은 또 계속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검찰의 개혁과 공정성을 위해서. 하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의원들이 받고 있는 그 의혹도 그렇다고 해서
그 주장만으로 해소되는 건 아니거든요. 또 자체적으로 털어내야 될 건 있는 것이죠. 예. 이제 바로 그게 뭐 오늘 하루 종일 우리 셋이 얘기한 거의 요약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치달리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당. 그들의 성공을 만들어주려고 지금 함께 동조해 가고 있는 민주당.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국민적 심판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민주당부터라도 좀 달라져 봐라. 네. 이제 그런 거고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같은 경우가 아직 민주당은 안 바뀌고 있구나. 정신 못 차렸구나라고 하는 증거다. 결국은 오늘의 이야기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결론입니다. 뭐 이렇게만 하면은 매주 일요일 똑같은 얘기 해야 되니까요. 다음 주 일요일부터는 좀 미시적인 얘기도 좀 나누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아주 뭐 해부할 수 있는 내용으로 그렇습니다. 미생물적인 접근을 하겠습니다. 네. 자, 직진본능 직설하고였습니다. 인사이트 K연구소 배종찬 소장,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새해 첫날 좀 의미 있는 가사를 담고 있는 노래 양희은의 봉우리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사람들은 손을 들어 가리키지 높고 뾰족한 봉우리만을 골라서 내가 전에 올라가 봤던 작은 봉우리